장유샤가 조사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군부의 어떤 뜻인가요? 중국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1월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요샤가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조사 결과 장요샤에 대한 수사 개시가 결정됐다. 이게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요샤는 누군가 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협입니다. 우리 그 장씨 장에다가 또 우입니다. 그리고 협은 뭐냐면 협백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안 쓰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 대표 후가 문협이에요. 그래서 문협이 무슨 뜻이냐? 칼 대신 피를 진 협객.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 협객의 나라 중국, 협객의 칼 끝에 천하가 춤춘다. 책을 2권 쓰고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이 한자가 바로 호협할 호, 그러니까 협객협인데, 그리고 게다가 또 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12년 이 장요샤가 장우협이 중앙군사위 주석 시진핑으로 집권했어요. 그 바로 밑에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된 일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쭉 스크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27번째 단독전서 시진핑 제국에게도 아주 좀 중점적으로 게재해가지고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인데, 아니 이게 이런 소식을 듣고 말이죠, 이런 뉴스를 접하고 아주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장우협, 장요샤는 1950년생이에요. 그리고 50년 5월생인데 이 시진핑 주석하고 동양입니다. 같은 산시성 출신이고요. 그리고 시진핑 아버지하고 또 이 장요샤의 또 부친하고 엄청 또 친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아삼육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좀 2012년부터 지금 2026년 거의 14년 동안 시진핑 집권과 동시에 사실상의 군부 2인자로 된 사람을 숙청? 조사 개시? 이건 상당히 말이죠. 제가 한 40년 동안 중국 스크린을 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외신에서는 부패나 권력 남용 같은 말도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공식 발표와 어떻게 나눠서 봐야 하나요? 이게 외신들은 정말 상당히 이제까지 쭉 보면 말이죠. 중국에 관련, 특히 시진핑 관련 외신들은 이거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언론은 뭐냐면, 중국 공식 언론은 심각한 기율 위반 불법이라는 문구로 그냥 발표했어요. 근데 외신 보도는 부패, 권력 남용, 또 심지어는 핵 기밀 유출 의혹, 아주 구체적인 의혹을 언급하며 보도하는데, 중국의 최고 지도층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추측이야. 그래서 이거 한쪽 보면 다 엉터리잖아요. 외신 보도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나 추정을 보도한 것이고요. 공식 발표는 중국 당국이 공개한 최소한의 문구로 봐야 합니다.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인데 도대체 중앙군사위란 무엇인가요? 이번 사태의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 이게 정치국 당정은 말이죠. 수평관계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셋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죠. 중국은 사공이 7이 이상 돼야 배가 산으로 안 올라가요.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당과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항상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이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탁 회의를 하고. 근데 유일하게 말이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제, 즉 주석 1인 절대 권력 상명 하복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清华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시진핑이 첫 직장이 뭐냐면 현역 국영급으로 달고요. 중앙군사위 판공청 비서로 갑니다. 그래서 참 어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중국 하면 말이죠. 시진핑 국가주석이라 하잖아요. 국가주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센 게 뭐냐면 당 총석입니다. 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영도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센 게 누구냐? 중앙군사위 주석입니다. 이전에 덩소핑 있지 않습니까? 덩샤오핑. 한 번도 국가주석 한 적 없어요. 다 부총리를 했잖아요. 근데 왜 1인자냐? 중앙군사위 주석이었습니다. 중앙군사위 주석이기 때문에 1인자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모두 다 수평관계고 원탁회의고 그런데요. 이것만은 절대적 상명하복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권력투쟁이라고 봅니다. 권력투쟁이에요. 착각한 것 같아요. 장요샤가 이 당정관계처럼 이렇게 수평관계 서로 토론하고 자유토론하고 같이 막 할 때는 말이죠. 서로 욕설까지 합니다. 대놓고. 근데 이게 중앙군사위에는 철저한 수직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 책임제를 위반했다고. 중국 이번에 당국에서 발표한 거. 주석 책임제를 위반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입니다. 현재가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7년 돼 있습니다. 올해가. 근데 아주 이례적 사례예요. 이례적 사례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외신 같은 공에는 맨날 중국 위기다, 뭐 시진핑 암살당한다, 뭐 대만 독립 위기다, 중국과 대만 관계 문제 있다, 뭐 저 소수민족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1971년 인표가 부주석이었습니다. 바로 군사위 부주석이었고 당 군사위 주석은 마오쩌둥이었습니다. 인표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몽골에서 소련으로 도망가다 몽골 상공에서 적추됐는가 슈라트는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고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야. 상당히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군부 쿠데타가 절대로 전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다르냐? 이 시진핑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사복을 입은 정치 군인입니다. 왜냐면 우리 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총사령관이 1등이지 무조건 최고죠. 사령관이. 근데 사령관마다 위에 있는 게 누구냐면 정치위원이에요. 정치위원. 그러니까 항상 정치위원을 겸했습니다. 시진핑은 제일 처음부터 자기가 하북성의 상단현인데 현 부현장이면서 정치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에요. 시진핑은 군입니다. 시진핑의 주세력은 군이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서열 1위는 총서기가 아닌 군사위 주석의 모든 통수권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짱요샤는 장우협은 중국의 실제 권력 제2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2인자가 말이죠. 현재 실가기구에 조사받고 있다. 상당히 너무나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장유샤의 낙마에 대한 외신 보도와 진짜 낙마 이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역대급 급부상 인사의 낙마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시진핑 이후에 군내 서열이 가장 높았던 인물이었기에 조사 자체가 중국 군부의 큰 충격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편 외신 보도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나 추정을 보도한 것이고 공식 발표에 기준에서 볼 때 그 내부로 보면은 군부의 기율 법률 위반 여기에 중점을 두면 이게 뭐냐? 군사위 주석 시진핑 제1인자 책임제. 군사위 주석의 영어 번역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번역은 영어로 번역하면 체어맨이에요. 체어맨. 근데 당 총서기는 뭐냐면 세크레터리, 제너럴 세크레터리랍니다. 그리고 국가주석은 그냥 프레지던트인데 저 프레지던트하고 체어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딱 이게 하나입니다. 군부의 기율 법률 위반. 기율을 법률 위반했어요. 어떤 부정부패도 아니에요. 볼 때는 부정부패나 무슨 그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고요. 핵기술, 핵기밀 유출 황당한 이야기고 바로 이것 때문에라고 봅니다. 이러지 않으면 말이죠. 저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군 지도부 변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이걸 말이죠. 잘 넘어가면 이번 조사 자체가 예외적 사건이지만은 시진핑이 의도한 대로 본다면은 군부 구조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군부의 정치적 긴장, 통제 강화, 엘리트 재편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도 변화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하고 단기적 혼란과 장기적 재편을 동시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시진핑의 군 통제 강화 해석은 많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관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까지 더 하여튼 사태의 어떤 기출을 아주 A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 파벌 싸움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이건 정말이죠. 이게 모든 우리 중국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태자단이고 공천단이고 그리고 상하이방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 기상청 일기예보하고 국내 외신의 중국 정세 예측 둘 중 어느 편이 정확할까요? 뭐 우리 기상청 일기예보가 많이 틀린 적이 있는데 저는 말이죠. 이 한국 기상청 일기예보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말이죠. 모두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을 무슨 태자당이니 상하이방이니 공천당 등 파벌 간 권력 투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야 오늘 왼쪽 다리가 저리니 내일 비가 오겠네. 오른팔이 걸리니 모레는 틀이겠네 하는 거랑 마찬가지 때문입니다. 거의 마찬가지예요. 파벌 간 권력 투쟁은 마오쩌둥 시대에는 맞았어요. 거의 사실 7 하고 3 삼국지처럼 사실이 좀 많았는데 마오쩌둥 사후에 1989년 천안문 사건 이전까지는 사실 3 하고 7 소전만큼 상당히 그래도 유효하고 적중했는데요. 근데 이 1990년 개혁개방의 제도화 이러한 무조건 흥미진진할지 몰라도 팩트도 아니고요. 팩션도 아니고
그야말로 거의 서유기 수준입니다. SF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타자당, 후진타오는 공천당, 짱제민 등은 상하이 방식으로 불리는 중국 정치 권력의 역학관계를 일본 옛날 말에 자민당 내 개파간 권력 투쟁하고 흡사한 것으로 설정해 흥미주로 보도하는 일본과 홍콩 일부 언론 매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본식 그 당파 구분 용어는 1993년 일본의 잡지에서 최초로 사용됐고 1998년에 널리 유포됐는데 한국에서 맨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최고 권력층 인사 대다수는 공산당 간부 집안 출신이에요. 다 태자당이에요. 시진핑 아버지도 그렇고요. 후진타 아버지도 그렇고 등소평 아버지도 그렇고 마오쩌둥 아버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당연히 공산주의 청년단 가입해요. 공천단에. 또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공직 경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방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최고 권력 지도층 대다수는 태자당 겸 공천당 겸 상하이방으로 모두 한 통속이니 이렇게 8월간 권력투쟁 분석법은 아주 낡은 분석법이고요. 중국을 오히려 더 착각하게 만드는 분석법입니다. 낡은 겁니다. 중국과 대만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마디로 중국과 대만 관계는 고위층만 으르릉 하는 척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화기애애하고 상부상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과 대만 관계는 짜고 치는 고스톱, 오죽하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이 번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무궁무궁하고 엉큼한 이 대륙과 섬 두 중국인에게 놀아나는 귀엽고 멍청한 곰 두 마리. 이걸 이제 제가 중국하고 대만과의 지식이 있는데 제가 말해줍니다. 대만에서 6년간, 중국에서 12년간 외교관으로 또 공부하면서 내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일은 아까 이런 얘기하면 반응이 똑같이 너무 재밌어요. 자기 가운데 손가락 가지고 자기 입돌을 입술에다가 갖다 대고 제발 일본이나 미국 친구한테 우리 자기 영업 비밀 상수를 말해주지 말라고 하는데요. 예? 친구의 부탁이니까. 또 그래요. 중국인의 상수라고 뭐 중국 각지 상인, 뭐 중국의 슈프리치 책을 쓴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까 봐서 이 등소평 사망, 상하이 제가 있을 때 총영원서 있을 때 등소평 사망했습니다. 언제 사망했냐면 1997년 2월 19일 밤 9시 8분에 죽었다고 발표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하이 임일보 지사장한테 직접 걸어서 친구거든요. 하필 그 덩샤오핑 옹께서 하필이면 너희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9시 8분에 죽었나? 이랬어요. 상하이 임일보 지사장이. 당신 말이지 너무 많이 알아서 출세는 글렀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이제 책에도 담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 보고 어찌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시진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거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95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제가 상하이 총영사로 중국 대사관에 근무했을 때 베이징에서 있을 때 내 집 그 관저, 관사죠. 관사 집 주인이 누구냐? 타이완 사람이었습니다. 타이완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중국과 뭐 대만 양안 관계, 이업 그거 보고 다 웃어요. 그러니까 그럼 시진핑 중국은 대만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만은 말이죠. 중국의 너무 귀여운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군사력, 종합국력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느긋해집니다. 그러면 그 중국인들에게 아주 적당히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요. 또 자국의 군비 확장 아주 좋은 구실됩니다. 또 대만의 자본력, 기술력 등 중국 국익 질적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50년, 100년 정도 가끔씩 말이죠. 강성 발언도 하면서 유지해가면서 자연히 통일되겠지 하는 이런 지구적인 화편연된 전략입니다. 평화스럽게 쭉 해서 통일된다 이런 거고요. 또 대만은 대만대로 아주 이 작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정말 돈 많은 알부자 나라예요. 근데 자기네가 가장 취약한 게 뭡니까? 국제정치하고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300분이나 더 큰 대륙가고 중국하고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적당히 반중태세를 보여줘야지 그 떡밥에 미국과 일본이 톡톡 밀고 지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강 미국은 군사적 국제정치 외교로 지원을 해주고요. 또 특히 일본은 자기네 첫사랑이거든요. 대만이. 첫 식민지 50년 동안 지배하에 상당히 친일화 됐어요. 대만 자체가. 그 대만의 독립을 막 꿈꾸게끔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일본으로부터 음과 양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혜택을 듬뿍 들어오기에 그냥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하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중국이 번다 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런 줄도 모르고 말이죠, 덩달아 중국인 편만, 그러니까 대륙곰이나 섬 중국인 편만 드는 멍청한 흥분 좀 그만하고 말이죠, 우리는 곰들 쇼나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겁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가 현재 말이죠,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대만인의 정확한 숫자가 뭐냐면 약 30만에서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제 정보 통계입니다. 중국 상부 통계 2023년 말 기준에는 대만이 대륙에 누적으로 설립한 기업이 13만 7,701개가 있고요. 대만 통계당국은 일반 대만인이 16만 3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2021년 기준에. 그래서 중국 대만은 상호 관광객. 자, 우리 남북한 생각해보세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이죠, 대만 카드를 쓰자 이러고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냉전시대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좀 상당히 말이죠, 지식층이면 지식층일수록 고학벌자일수록 아주 황당무계한 생각을 하고 옛날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얘 한번 찾아보면 될 거 같은데 말이죠. 2024년에 대만 주민 대륙 방문이 402만 회입니다. 전년 대비 54.3% 증가했어요. 2024년이에요. 중국과 대만 관계 긴장 맨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2024년에 이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말이죠, 2019년에 중국은 이제 대만에 대해서 개인 여행을 중단했거든요. 왜 중단했느냐? 이 정치적 또 있지만은 실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대만에 가고 있었어요. 2015년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대만 방문이 420만 수준인데 대만의 고궁박물관 발을 내가 사람 인파에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다 중국 사람들이야, 대륙 사람들이. 호남성 깃발 들고, 여기는 호북성, 여기는 하북성 깃발 들고 말이죠. 그게 뭔데? 그리고 자, 가장 더 중요한 거, 대만 총 수출액 비중에서 대중국 비중이 31.7%를 차지하고 있어요. 4,750억 달러야. 중국에서는 이제 한 2.1%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거의 말로만 이렇게 통일 안 됐지. 아니, 한통속입니다. 한통속이고, 이 중국에 보면 공항 보면 말이죠, 공항에 너무 한 재밌는 거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공항에 뭐랍니까? 게이트는 거의 다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쪽은 이렇게 하나는 기역자 하나에는 국내 항공기가 목적지가 국내고요. 한쪽은 이제 국외입니다. 해외입니다. 근데 대만과 홍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만, 홍콩은 딱 기역자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해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깃발과 정치 체제만 다른 나라지 경제, 사회, 문화는 거의 이미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 관계하고 우리 남북한 관계랑 비교를 해보면 핵심 차이는 중국과 대만 관계 양안 관계는 갈등 속의 통합이고요. 남북은 갈등 속의 여전히 단절 상태입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대만은 수천억 달러고 대만 수출 비중은 32%나 차지하고 있고 대만이 중국에 대한 비중은, 그리고 남북한은 사실상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활동 말씀드렸듯이 수십만 명이 있고 13만여 개의 대만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고 공장 설립돼 있고, 남북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인적왕래 수백만 회 왕복하고 있고 남북한 거의 없고, 갈등 관리, 경제 안보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남북한은 안보가 전면 지배하고 있고, 정책 레버는 관광 경제에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남북한은 제재 군사 중심입니다. 우리 말이죠, 남북한 통일 문제 아주 크게 아주 아스라이 많이 이제 퇴색됐지만, 통일할 때 통일 문제에서 이 중국 대만 관계를 취사 선택해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양안 전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건 말이죠, 쭉 저는 이게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다. 쭉 봤거든요. 하여튼 누적 보니까 1200회가 맨날 언제부터 1949년부터 이제까지 한 10,000번 이상 맨날 전쟁 난다고 합니다. 1949년부터 현재까지 중국과 대만 관계, 중국과 대만 전쟁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한 2만 회나 발생했습니다. 단 미국과 일본과 홍콩, 서구 언론에서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짜 발생하느냐? 저는 0.1%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전쟁 위협, 침공 위협은 계속할 겁니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아까 같은 말씀대로 중국의 목표는 어디냐? 대만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 아니죠? 시진핑은 사석에서 일본을 일본이라 안 합니다. 외국이라고 그래요. 외국이라든지 꼭 한번 손봐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이죠. 오키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그 유구반도, 류큐 열도를 전부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인밀부터 나와요. 주반도. 그러니까 류큐 군도 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에. 그건 옛날 중국 것이다.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경계를 하는 겁니다. 먼저 오키나와를, 해양을. 대만과 중국은 그냥 이건 정말 어떻게 하냐면 중국과 대만 있었습니까? 지금 해저 지하 고속철 건설 예정이에요. 그 중국 복건성하고 대만의 기룡항이었습니다. 우리 인천 같은 곳에다 해저 고속철도를 건설 설계 탁 마쳤습니다. 언제 시공하느냐가 관건인데 무슨 전쟁이에요. 근데 외견상 자꾸 언론에서 계속 퍼뜨리고 있고요. 또 가끔가다 시진핑도 그렇게 엄포를 줍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보세요. 미국에 1995년부터 계속 연기돼요. 그리고 앞으로 또 발표도 이렇습니다. 앞으로 5년 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무슨 5년 내. 많이 보셨죠? 근데 기다리는데 안 나와, 그게. 여담이지만 자꾸 중국이 분열된다고 해서, 소련처럼 분열된다고 해서 말이죠. 나도 많이 기다렸어요. 중국이 많이 분열되면 대사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31개 나라가 성이면. 근데 기다려도 안 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말이죠. 이 BC 221년부터 2020년까지 250년 동안 쭉 보면 통일기가 72%, 분열기가 28%인데요. 분열될 때도 그 나라마다 나 안 할래, 중국 안 할래, 독립할래 했습니까? 그런 것을 국시로 삼은 분열국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지도 보세요. 삼국지도 위초고가 나 중국 안 하고 나 독립할래 안 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천하제통이랬지. 그래서 쭉 하나의 응집력이에요. 그래서 대만 독립 이걸 외치는 뭐냐면 일본에서 자꾸 조장을 하죠. 그리고 어떤 중국이라는 태양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게다 중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걸 무력으로 침략할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거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역관계 31%라 우리 대륙것을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고요. 좋아요, 서로. 그리고 남북한처럼 전쟁 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위에 장개석 국민당과 마오쩌둥 공산당 간의 그런 하나의 벌써 70여 년 전에 하나의 분쟁이었지. 그걸 가지고 뭐 원한 관계 없어요. 유교전쟁 같은 거 안 났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입으로만 원품만 주지 실제 그거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 직접적 충돌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다만 저는 중국과 일본 충돌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미국이 말이죠. 일본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이 미일 관계에서 얻는 이익보다도 미중 관계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때는 제2의 독트린처럼 아시아 독트린처럼 아시아는 중선에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이렇게 신대륙 그리고 중국은 너희 핵심 그런 방향으로 크게 큰 트렌드를 딱 본다면 그렇게 가려고 저는 예상합니다. 맨날 전쟁 난다고 맨날 했잖아요. 보세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맨날 전쟁이야. 보세요. 그리고 쟤들 실익이 없어. 해봐야 게임아 뭐 점령해봐. 뭐 중국의 유산이 확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관계 계속 해줘야 돼. 서로 좋아. 대만도 좋고 중국도 좋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은 그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좀 그냥 웃고 있어요. 정말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13만 개의 대만 기업이 중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고 뭐 400여만 명의 대만인이 중국에 관광하고 있고 무슨 전쟁이야. 그리고 해저 터널을 하고 있고 근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대립구조로 보는 거야. 그리고 소련이 이제 가고 없으니까 심심하거든. 뭔가 있어야 돼. 람보이즘처럼. 중국 별로 같이 안 올라오고 그래요. 원이니까. 자연 삼각형이고. 그래서 그냥 북한 하고 베네수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지. 페이크에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언론은 다 맨날 그러고 있고, 그리고 고위층일수록 정책 결정자일수록 아직도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난 참 상당히 정말 좀 한심하다,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중국인들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말이죠. 우리 한국인은 배고픈 것은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아요. 근데 중국인은 그 반대로 배 아픈 것은 잘 참는데 배고픈 건 못 참아요. 바로 이겁니다. 비근한 예로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기차 있잖아요. 중국 기차에 한 기차입니다. 한 기차에 5등급이 있어요. 가장 딱딱한 좌석 90도짜리 이게 딱딱한 좌석입니다. 그리고 푹신푹신한 좌석 칸 연화라 그래요. 그리고 그 딱딱한 좌석 칸에 한 1.5배가 푹신푹신한 그리고 이제 그보다 높은 게 이 딱딱한 경화 침대 칸 그리고 또 높은 게 부드러운 푹신푹신한 침대 칸 4인용 그리고 제일 높은 게
저 2인용, 완전히 그냥 달리는 러브호텔입니다. 그 가격 차가 얼마냐? 8배 차 나요. 그래서 한 기차에, 똑같은 기차 안에 그렇게 다르다? 아니, 더 심각한 걸 하나 들어드릴게요. 광동에 그냥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안에 특별실이 있습니다. 3배 더 비싸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이걸 그럼 못 참습니까? 못 참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 이런 거 없고요. 선망합니다. 그 용인해요. 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지.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선망해요. 중국의 경제가 더 발전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면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많은 외신도 그렇고 이제 세계 중국의 전문가들이 또 입을 모아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믿고 있고요.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잊고 있었던 민주주의, 자유니 이런 인권인 목소리가 커지고 그 목소리가 집단화되고 또 격렬화돼가지고 제2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그런 대사변이 일어나서 또 중국이 여러 개로 쪼개진다. 이렇게 많이 그걸 또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제 부자들이 말이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자선해야지. 이제 모두가 잘 살아내야지. 이제 그만 돈 버는 재미 이제 그만두고 사회 봉사에 나서야지. 이럽니까? 아니 보통 사람 안 그래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민주고 자유주의 이런 거는 그 미국 바라는 사회 발전, 경제 발전하면 정치가 발전된다. 이건 미확인된, 미검증된 공식에 지나지 않고요. 중국의 특색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생리적 자본주의자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생의가, 성이 전 모양, 날생자, 뜻입니다. 뜻의. 니하오만큼 많이 쓰더라고요. 남녀노소. 생의가 뭔지 아세요? 생의, 날생자, 뜻의. 나는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게 공자와 맹자 노자의 나라니까 할매 뜻이 뭐냐. 어린아이도 그리고 대학 교수도 이렇게 하니까 나는 가지고 그런 형이상학적인 줄 알았는데 딱 사전 찾아보세요. 영업 비즈니스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영업하러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게 중국인입니다. 저 중국인들한테 어떻게 자본주의가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왜 중국이 사회주의를 부르느냐. 너무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너무 개인주의고 너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중국이 맨날 중국은 사회주의를 많이 부르니까 사회주의 국가다. 아닙니다. 또 하나 큰 거. 중국이 말이죠. 상속세하고 증여세 얼마인 줄 아세요? 세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로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제로예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상속세 30억 이상 50%, 10억 이상 40% 그거 알고 말이죠. 아주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화를 내요. 너희들이 사회주의 아니냐. 어떻게 국가가 말이죠. 상속세를 걷어가느냐 이거예요. 중국은 상속세 제로, 증여세 제로니까.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업자, 우리 개인 사업자 생각해 보세요. 상속세, 증여세 그게 더 관심 있지. 법인세가 관심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어디서 그 재원을 충당, 법인세가 살짝 더 높아요. 0.5% 더 높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많이 표방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면 안 돼. 북한의 공식 국호가 뭐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그래요. 콩고가 그렇더라고. 콩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더라고요. 민주주의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말이죠. 사회주의가 너무 아니니까 이 중국인들이 생리적 자본주의고 자기만 알고 남은 잘 모르니까 상관 안 하니까 그냥 우리 너만 부자 되지 말고 남도 생각하고 우리 같이 부자가 되자. 이게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공평 아닙니까? 평등하다는 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그렇게 무슨 막스 레닌처럼 계급 투쟁, 폭력 혁명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만 보고 맨날 사회주의즘으로 하니까 중국을 너무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색안경을 버리고 맨눈으로 보자 이거예요. 맨눈으로. 그럼 잘 보여요.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이거 중국은 이게 다 큰 게 유럽보다 2배나 더 큰 나라예요. 근데 중국을 한 뭉뚱그리로 말이죠. 뭉뚱그려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틀립니다, 중국을. 중국은 이게, 유럽에 보면 핀란드하고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하고 동쪽에 있는 루마니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대신 중국도 많이 달라요. 23개 성, 그리고 5개 자치구, 4개의 직할시가 있는 구체적인 중국 31개 관역, 을 뭐로 비유하면 좋냐면요. 베스킨 라빈스 31로 비유하면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인데 다 각기 맛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각 성과 지방을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각계 전투식으로
중국을 대응해야 되지 중국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대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의 그 최고 지도층 본적이 어디냐, 그리고 주로 근무한 데가 어디냐, 그것들이 인맥이 어디냐, 이렇게 접근하면 중국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직 아까 시진핑처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중국을 전혀 모르게 되죠. 네, 제가 이제 우리 경희대학교 이 법과대학을 졸업했고요.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문학 석사, 그리고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 장개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 입부를 했고요. 1987년에 외무고시에서 입부를 했습니다. 주 대만 대표부, 주 상하이 총영상을 거쳐가지고 주 중국 외교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습니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에다가 대서 특필을 하겠고, 제가 한국인 최초로 인민일보에 기고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우리 경희대학교 학원장이시던 조영식 학원장의 교수로 스카우트 해가지고요.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부원장하고 국제법무대학원 전임교수 법학 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달에 정년퇴직했고요. 현재는 이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겸 해군 발전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봉길 의사 체포시 사진 교과서에 많이 썼죠. 그 일제 조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모든 교과서에서 삭제했고요. 그리고 제주 2호도 해역 1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을 대한민국 해역으로 확대된 지도로 변경하는 데 공헌함으로써 해군 참모총장 송훈, 이순신, 황금배를 수상했고, 하여튼 그래서 저서로는 중국인의 상술, 중국의 슈퍼리치, 중국의 습격, 핵기의 나라, 차이니스 나이트 1, 2, 중국 내 한민족 독립운동, 황금중국, 그다음 이 한글사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책 47권 저술했고, 논문 60여 편과 칼럼 600여 편을 썼습니다. 하여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문사, 찰미법, 융복합, 인문사회과학. 그러니까 이걸 하나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초광폭, 프리즘 넓은 저술 활동을 펼친 사람은 거의 아주 드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계속 이 방면에 대해서 귀천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노력하다가 제 할아버지가 80살에 색을 씻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그런 죽음을 맞고 싶어요. 이상입니다.